너가 훔친 거 맞지? 너가 훔친 거 맞지? 임신 7개월에 배를 감싼 채 복도 바닥에 쓰러진 27살 아린. 시어머니는 그녀를 거지년이라 불렀고 남편은 문 하나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며느리 아린이가 건 전화 한 통이 시댁 가족들이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거실이 오후 4시 햇살을 받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집안의 차가운 공기를 녹이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오순자의 모습은 마치 폭풍의 중심 같았어요. 58살의 그녀는 한 손에 찢어진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빗어넘긴 회색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마에는 굵은 핏줄이 붉어져 나왔고 턱은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소파에 앉아있던 아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27살의 그녀는 임신 7개월에 접어든 배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원피스 아래로 도드라진 배가 그녀의 움직임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잔 듯한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차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공기가 너무나 무겁게 가라앉아서 창밖에서 들려오던 자동차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죠. 오순자가 찢어진 봉투를 아린 앞에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쥔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손등의 혈관이 파랗게 도드라졌죠. 여기 있던 300만 원이 어디 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날카로워서 형광등이 깜빡이는 것 같았어요. 아리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이죠. 저 아니에요, 어머니.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오순자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콧구멍이 벌름거렸고 입술이 떨렸어요. 이 집에 나랑 너밖에 없었는데 내가 가져갔겠어? 오순자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소파가 뒤를 막고 있었죠. 갑자기 오순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린이 미처 피할 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이 며느리의 긴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비명이 아린의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검은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엉켰고 아린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죠. 두피가 당겨지는 날카로운 통증이 머리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오순자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어요. 아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증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거지년 주제에 우리 집 돈을 훔쳐? 오순자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린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현관 쪽으로 끌고 갔어요. 아린의 발이 바닥에 질질 끌렸고 슬리퍼 한 짝이 벗겨져 거실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저항하기는 역부족이었어요. 배를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에 제대로 맞서 싸울 수도 없었죠. 아린의 양손은 배를 감싸고 있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끌려가며 애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아기가 있어요. 하지만 오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오순자는 아린을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아린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고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배를 더 꽉 감쌌어요.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지 마. 시어머니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집 문 뒤에서 누군가 숨죽인 기척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쾅! 현관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고 천장의 센서 등이 잠시 깜빡였어요. 아리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맨발의 한쪽 발가락에서 차가움이 올라왔죠. 복도 창문 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등을 벽에 기댄 채 무릎을 구부렸습니다. 불룩한 배 때문에 완전히 웅크릴 수는 없었어요. 손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아가 안에서 꿈틀거렸어요. 미안해, 아가야.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 한 방울이 불룩한 배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리는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핸드폰도 지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맨발로 쫓겨나면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던 거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후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나 진짜 안 했어. 믿어줘.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철문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잠시 후 안쪽에서 남편 지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내가 뭘 숨긴 거 아니야?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린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년 전 결혼식장에서 평생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가 지금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죠.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야. 아리는 문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그녀의 뜨거운 눈물을 식혀주었어요. 복도 센서 등이 꺼졌다가 그녀의 움직임에 다시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문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후야, 그 여자 말 듣지 마. 거지 집안에서 자란 애가 우리 집 돈 보고 욕심 난 거야. 아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지후야, 나 정말 억울해.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린의 흐느낌과 빗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외면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였죠. 아린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발로 차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엄마를 위로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아가야, 아빠가 우리를 믿지 않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문 너머에서 다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후야, 불 끄고 자자. 그 여자는 알아서 갈 거야. 그리고 잠시 뒤 거실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그녀를 복도에 버려두고 잠자리에 든 것이었어요. 차가운 복도에 혼자 남겨진 아리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핸드폰도 지갑도 없이 맨발로 쫓겨난 그녀가 갈 곳은 없었어요. 친정은 너무 멀었고 이 늦은 시간에 친구들을 찾아가기도 어려웠죠. 복도 창문 밖으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곧이어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을 감쌌어요. 그때 옆집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지만 아린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린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후야, 나 추워. 제발.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간절한 호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결혼 전 지우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회사까지 마중 나왔고 그녀가 아프면 밤새 간호해 주었죠.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뻐서 눈물까지 흘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남편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그녀의 등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맨발의 발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멀리서 시계탑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0시를 알리는 종소리였어요. 이 시간이면 평소 같았으면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시간이었죠. 태교에 좋다며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배를 쓰다듬던 그 따뜻했던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리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어요. 차가운 바람이 복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빗물이 들어와 복도 바닥을 적시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가 믿을 사람은 정말로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남편마저 그녀를 버렸으니 말이죠. 복도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아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센서 등이 깜빡이며 복도를 어둠 속에 잠기게 했다가 다시 밝혔습니다. 그 빛이 아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출 때마다 그녀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반짝였어요.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묵직한 발걸음이었어요. 아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경비원 복장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 불빛을 아린의 얼굴에서 바닥으로 옮겼어요. 구겨진 옷, 맨발, 부풀어 오른 배가 한눈에 들어왔죠. 이런 밤에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경비원 덕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아리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저기 잠깐 나와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저으며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의 팔에 회색 담요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경비실에서 가져온 것 같았죠. 이런 날엔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그는 담요를 아린의 어깨에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담요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세제 냄새가 은은하게 났죠. 그 따뜻함만으로도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덕수는 아린 옆벽에 기대어 섰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15년 동안 경비했습니다. 이런 일 처음은 아니에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판단하지도 위로하지도 않는 목소리였어요.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죠. 아리는 담요를 꽉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덕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지만 화면은 밝게 빛났어요. 가족한테 전화해요. 그는 휴대폰을 아린에게 건넸습니다. 아린은 담요 속에서 손을 꺼내 휴대폰을 받았어요.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반사되었죠.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나, 둘, 셋, 넷. 11숫자를 모두 입력하는데 거의 1분이 걸렸죠.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단단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린의 입술이 떨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아빠.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리는 휴대폰을 귀에 꽉 붙였어요. 수화기 너머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 열쇠 소리, 문 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죠. 아리나,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요하지 않는 차분함도 함께 있었어요. 분당, 판교 신도시, 아파트 복도예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리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렸어요. 화면에 불빛이 꺼지면서 복도가 다시 어두워졌죠. 그녀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어요. 덕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 빗줄기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번졌어요. 복도에는 빗소리와 아린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린이 작게 말했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완전히 가지는 않았습니다. 계단 입구에 서서 복도를 지키듯 서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일 수도 20분일 수도 있었어요. 아리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이제 떨리지 않았어요. 몸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 아래층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빠르게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덕수가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죠. 검은 코트를 입은 5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비에 젖은 어깨, 굳게 담은 입술, 날카로운 눈빛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아리나. 그 목소리에 아린이 눈을 떴습니다. 남자가 달려와 아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손이 아린의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아빠. 아린은 그 품에 안겼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자는 아린을 꽉 안았습니다. 한 손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다른 손은 그녀의 등을 감쌌죠. 덕수는 계단 쪽으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며 멀어졌어요. 복도에는 빗소리와 함께 아린의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그 흐느낌은 처음의 절망과 달랐어요. 이제는 안도가 섞여 있었죠. 한도연은 딸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아린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단단하게 딸을 지탱했어요. 병원 가자.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아린의 어깨에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린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로비가 보였어요. 덕수가 경비실 창문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연도 짧게 고개를 숙였죠. 건물 밖으로 나오자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사가 우산을 들고 차문을 열어주었죠. 한도연은 아린을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옆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죠.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온기가 아린의 얼굴을 녹였어요. 한도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갑게 얼어있는 손이었죠. 아프냐? 아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병원 먼저 가서 아기 확인하고 진단서 받자. 한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차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나 차가 큰 병원 응급실 입구에 섰습니다. 한도연은 아린을 부축해서 내렸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밝은 불빛이 쏟아져 나왔죠.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아린이 앉자 곧바로 진료실로 향했어요. 산부인과 당직 의사가 아린을 진찰했습니다. 초음파를 보며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태아는 괜찮습니다. 다행히 큰 충격은 없었어요. 의사의 말에 아린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한도연도 깊게 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산모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저체온 증상이 있습니다. 두피에도 타박상이 있고요. 진단서 발급해 드릴게요.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고층 건물 20층 대형 로펌 회담의 회의실이었습니다. 길고 넓은 테이블 주위로 5명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끝에 한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양옆으로 변호사 2명, 법무팀 직원 2명이 자리했죠.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CCTV 영상 캡처 사진, 병원 진단서, 증인 진술서가 차례로 펼쳐져 있었어요. 한도연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증거 하나, CCTV 영상입니다. 한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복도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오순자가 아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아린이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 남편이 문을 닫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도 명확합니다. 오후 4시 15분부터 밤 11시까지 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 둘, 의료 기록입니다. 다른 변호사가 진단서를 들어 올렸어요. 두피 타박상,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저체온 증상, 모두 당일 응급실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산부인과 소견서도 있습니다. 태아에게 직접적 위해는 없었으나 산모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 셋, 증인입니다. 경비원 이덕수 씨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당일 밤 10시 30분경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했고 맨발에 젖은 옷차림으로 떨고 있었다는 진술입니다. 통화 내용과 구조 과정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좋아. 내용 증명부터 보내. 네, 대표님. 오늘 오후에 발송하겠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대응은? 한도연이 물었습니다. 아직 대기 중입니다. 대표님 지시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한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내 신분은 아직 공개하지 마. 이건 권력 사건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임신부 폭행 사건, 그렇게만 진행해. 사실만으로도 충분해.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서류를 정리했어요. 한도연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어 빛났죠.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아린아, 잘 자고 있니? 아빠가 정리할게. 너는 아기만 생각해. 전송 버튼을 누르자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한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의 책상 모서리에 명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을 받아 글자가 보였어요. 법률사무소 해담 대표 변호사 한도연.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전 10시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 서류 가방, 단정한 헤어스타일이 한눈에 들어왔죠.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건물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층수 버튼이 하나씩 켜지면서 숫자가 올라갔어요. 10층, 11층, 12층, 13층, 15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두 남자는 1503호 앞에 섰어요. 한 명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집 안으로 퍼져나갔죠. 안쪽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고 문고리가 돌아갔어요. 오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그녀는 낯선 두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한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담입니다. 장오순자 씨 맞으십니까? 명함을 받아든 오순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변호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죠. 법률사무소요? 오순자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폭행, 모욕, 무고 관련 내용 증명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오순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에 든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죠. 무고라니요? 제가 뭘 무고를? 오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변호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봉투를 내밀었어요. 오순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류를 확인하시고 일주일 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말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오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가 그녀의 손에서 흔들렸습니다. 옆집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민정이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정장 입은 두 남자, 떨고 있는 오순자, 그리고 봉투가 한눈에 들어왔죠. 저기 무슨 일이세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순자는 고개를 돌려 민정을 쏘아보았어요. 턱이 들어 올려지고 어깨가 굳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순자의 대답은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사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실례했습니다. 그들은 몸을 돌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어요. 오순자는 굳은 얼굴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이 복도로 완전히 나왔습니다. 그녀는 오순자 곁으로 다가왔어요. 오 씨, 진짜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가 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순자가 날카롭게 끊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정이 문틈에 손을 얹었죠. 며느리랑 무슨 일 있었다는 소문 들었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오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힘껏 문을 닫았어요. 쾅!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민정은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오순자는 현관에 서서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콧김이 거칠게 새어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첫 페이지 상단에 내용 증명이라는 글자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오순자는 서류를 들고 거실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듯 앉았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폭행, 상해, 모욕, 무고라는 단어들이 눈에 띄어들었죠.
그녀의 입술이 비틀어졌습니다. 대체 그 계집애가 뭘 어쩔래? 오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사건 경위, 증거자료, 법적 조치 예고가 차례로 적혀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담 대표 변호사 한도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어요. 오순자는 서류를 무릎 위에 놓고 턱을 괜 채 이를 악물었죠. 복도 너머 민정의 집에서 전화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흥분된 어조였어요. 여보세요, 김 언니. 우리 아파트 1503호 있잖아요. 방금 변호사가 왔어요. 며느리 쫓아낸 그 집이요. 이거 뉴스 나올 것 같은데요? 오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벽을 타고 희미하게 전해졌어요. 법률사무소래요. 폭행이랑 무고 어쩌고? 네, 맞아요. 임신한 며느리요. 오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같은 날 오후 2시, 강남의 한 IT 기업 사무실 12층 개발팀이었습니다. 지우는 자기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코드가 가득했지만 그의 눈은 아무것도 읽지 못하고 있었죠. 옆자리 동료 민수가 휴대폰을 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헐, 이거 봐. 판교 쪽에서 임신부 폭행 사건 터졌대. 무슨 소리야? 건너편 자리에 혜진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 7개월 된 며느리 복도로 쫓아냈대. 맨발로. 지금 변호사까지 붙었다는데? 민수가 휴대폰 화면을 혜진에게 보여주었어요.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키보드 위에 얹어진 손가락이 굳어졌어요. 어디래? 판교 신도시. 어디 아파트인지는 안 나와 있네.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이 마르는 것 같았어요. 진짜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아직도 있어? 미쳤네.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댓글 봐. 완전 난리 났어. 다들 시어머니 처벌하라고 난리야. 민수가 스크롤을 내리며 읽었어요.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들어갔죠.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거울에 비쳤어요. 그는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휴대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판교 임신부 폭행이라고 입력했어요. 여러 기사가 떴습니다. 판교 아파트 임신부 폭행 사건, 법적 대응 시작.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채 잡고 복도로. 충격. 임신 7개월 여성, 맨발로 복도에 방치돼. 지우는 기사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사건 경위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금전절도 누명을 쓰고 머리채를 잡힌 채 복도로 끌려나갔다. 남편 B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세면대에서 물만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지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와 오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지우가 인사했지만 두 사람 모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내용 증명이라는 글자가 보였죠. 지우야, 앉아라.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그에게 밀었어요.
읽어봐. 지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폭행, 상해, 모욕, 무고. 피해자 서아린. 피고인 장오순자.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어요. 증거자료 목록도 적혀 있었습니다. CCTV 영상, 의료 기록, 증인 진술. 마지막 장에 법률사무소 이름과 대표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법률사무소 회담. 한도현. 지우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 아내가 우리를 고소했어.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순자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죠. 고소라니 엄마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지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 내 엄마가 아린이 머리채 잡고 끌고 나가는 것. 내가 문 안 열어준 것. 전부 다. 지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회사 사람들도 다 알아요. 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뭐?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판교에서 임신부 폭행 사건 났다고. 아직 우리 집인 줄은 모르는 것 같은데.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오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 계집애가 돈 가져간 거 맞잖아. 엄마. 지우가 끊어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아린이가 가져갔다는 증거. 오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을 뿐이었어요. 이 집에 둘밖에 없었는데 내가 가져갔겠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적으로는. 지우의 말에 오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넌 내 엄마 편도 안 드냐?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은 편을 가를 때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붙었다고요. 그것도 대형 로펌이. 지우는 서류 마지막 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해담이요. 이름 들어봤어요. 서울에서 제일 큰 데 중 하나예요. 시아버지와 오순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가 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녁 9시 1503호 거실에서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순자와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경기도 판교의 한 아파트에서 시어머니가 임신 7개월 된 며느리를 폭행하고 복도로 내쫓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외관이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건물의 색깔과 구조가 희미하게 보였죠. 피해자 A씨는 금전절도 누명을 쓰고 시어머니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채 복도로 끌려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 B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A씨는 맨발로 3시간 넘게 복도에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순자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소파 위에서 통통 튀더니 바닥으로 굴러갔어요. 화면에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은 대형 로펌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이며 CCTV 영상과 의료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당신, 이게 뭐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시어머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임신부 보호 관련 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댓글들이 스크롤되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은 처벌해야 합니다. 임신부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죠? 남편도 공범 아닌가요? 집 주소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오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오순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선글라스까지 썼어요.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어서 장을 보러 나가야 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경비원 덕수가 경비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도 없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죠. 오순자는 빠른 걸음으로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몇몇 주민들이 앉아 있었어요. 오순자가 지나가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뉴스에 나온. 맞는 것 같은데. 모자 쓰고 선글라스 낀 거 봐. 오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마트까지는 10분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주변을 계속 살폈어요. 누가 알아볼까 두려웠죠.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카트를 끌고 채소 코너로 갔습니다. 양파를 고르고 있었어요. 옆에서 두 아줌마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뉴스 봤어? 판교에서 며느리 때린 시어머니. 봤지. 징역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오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양파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일이 아직도 있다니. 진짜 답답해. 그러게. 임신한 사람을 복도에 버리다니. 오순자는 카트를 밀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앞 사람이 계산을 끝내고 가자 오순자의 차례가 되었죠. 계산원이 물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삑삑삑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계산원이 오순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계산원의 눈이 좁아지더니 뭔가 깨달은 표정이 스쳤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계산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오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28,000원입니다. 오순자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계산원이 집어서 건넸죠. 감사합니다. 오순자는 봉투를 들고 서둘러 마트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건너편에 학원 간판이 보였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걸어서 건너갔어요. 학원 앞을 지나가는데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친구 영숙이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영숙아. 오순자가 불렀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오순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 순자 언니. 영숙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밝은 톤이 아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오순자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시계를 보았어요. 시계를 보는 척하며 눈을 피하고 있었죠. 나 지금 바빠서 먼저 갈게. 영숙의 말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하지만 영숙은 이미 돌아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오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같은 날 저녁 6시 종합편성 채널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1503호 거실에서 온 가족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판교 임신부 폭행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해담 법률사무소 한도연 대표의 외동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담 건물 외관이 나왔어요. 고층 빌딩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한도연 대표는 국내 굴지의 로펌을 이끌고 있으며 수많은 대형 사건을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서아린 씨는 한 대표의 외동딸로 결혼 전까지 간호사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장인 직업 몰랐어? 지우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변호사라고만 들었어요. 로펌 대표인 줄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 대표 측은 이 사건을 임신부 인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실시간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로펌 대표 딸한테 저랬다고? 끝났네. 이제 제대로 처벌받겠네요. 시어머니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지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죠.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끝났어. 우리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거실의 형광등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틀 뒤 오전 10시 지우는 회사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권고사직서. 문이 열리며 인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대표가 들어왔죠. 두 사람은 지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박 과장.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 이미지가 많이 타격받았어. SNS에 회사 이름까지 올라오고 있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연락 왔어. 박 과장이 담당하던 프로젝트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대표가 팔짱을 끼며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나와서 인수인계하고 정리해.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표가 손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가족 문제가 회사까지 끌고 온 거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인사팀장이 펜을 꺼내 지우 앞에 놓았습니다. 서명하고 나가세요. 지우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펜촉이 종이 위에서 흔들렸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후. 세 글자를 쓰는데 오래 걸렸죠.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대표와 인사팀장은 말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자기 자리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액자, 볼펜, 메모장, 머그컵이 박스에 차례로 들어갔어요. 동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하는 척하며 슬쩍 쳐다볼 뿐이었어요.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죠. 진짜 잘렸네. 당연하지. 저런 집안이면 누가 같이 일하겠어? 지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죠. 문이 닫히면서 사무실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1503호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문을 열었어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신한은행입니다. 대출 관련해서 왔습니다. 한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아버지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은행원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무슨 일이십니까? 대출금 3억 2천만 원에 대한 즉시 상환 요구입니다. 은행원이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서류를 펼쳐보았죠. 한 달 안에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갑니다. 은행원의 말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한 달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행 규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에 있습니다. 은행원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습니다. 시아버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갔죠. 소파에 오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왔어. 한 달 안에 3억 2천 갚으래. 시아버지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오순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눈이 커지면서 입술이 떨렸죠. 3억 2천? 한 달 안에?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시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지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뭐야, 그거?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뭐? 오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사 이미지 떨어진대요. 거래처에서도 항해 들어왔대요. 그래서 권고사직? 지우는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오순자는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똑똑거리며 시간을 셌죠.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권고사직서, 대출 상환 요구서, 내용 증명.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오전 10시였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죠. 원고석에 아린이 앉았습니다. 임신 9개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죠. 옆에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피고석에는 오순자가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깔려 있었죠. 방청석 뒷자리에 한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앞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기립.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 판사였어요. 단호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앉았죠. 착석하세요. 모두가 다시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건 번호 2025구와 896번 폭행 및 무고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검찰 측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USB를 법정 직원에게 건넸어요. 직원이 컴퓨터에 꽂자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죠. 아파트 복도였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상단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순자가 아린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나왔죠. 아린이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 복도로 끌려나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죠.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아린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 복도에 혼자 남겨진 아린이 주저앉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판사가 오순자를 바라보았어요. 피고인, 영상을 보셨습니까? 오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변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오순자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행동이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금전이 분실된 상황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고 피고인의 오해를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끊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없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보았어요. 피해자 측 진술을 듣겠습니다. 아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배가 무거워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갔죠. 피해자분, 당시 상황을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아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300만 원이 없어졌다며 저를 의심하셨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 없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임신 7개월이었고 배를 보호하느라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간 뒤 남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맨발로 3시간 넘게 복도에 있었습니다. 아린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순간 화가 나서 착석하세요. 판사의 말에 오순자는 다시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법정이 더욱 조용해졌죠. 피고인 오순자, 폭행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또 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어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오순자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빠져나갔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황급히 그녀의 팔을 잡았죠.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일어났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일주일 뒤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강남의 작은 카페 구석, 아린과 지우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합 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지우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면도하지 않은 수염이 턱에 자라나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 이제 다 잃었어. 회사도 없고 집도 경매 들어가고.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천천히 단호하게 움직였죠. 그때도 저를 안 믿었잖아요. 아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복도에 혼자 있을 때, 문 앞에서 울 때, 당신은 문 하나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아린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서명만 하면 돼요. 지우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붉어졌어요. 아린이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볼펜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아린의 눈빛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리해요.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예요. 지우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잠시 후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지우는 펜을 종이에 댔습니다. 천천히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박지후. 세 글자가 하나씩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끝인 거야? 지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 끝이에요. 아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했어요. 글씨는 흔들림 없이 깔끔했죠.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양육권은 저한테 있고 면접교섭권은 법원에서 정하겠죠. 아린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잘 살아요. 아린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저주도 축복도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배가 무거워 일어서기가 쉽지 않았지만 곧 몸을 일으켰죠. 카페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우산을 집어들고 문을 열었어요. 초인종이 딸랑거렸습니다. 문이 닫혔죠. 지우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아린이 우산을 펼치고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 우산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우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2달이 또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거리의 나무들이 연두색 잎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산부인과 병원 창가에 아린이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지 1달 된 여자아이였어요. 작은 손가락이 아린의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아린의 얼굴을 비쳤어요. 그녀는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아기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서유라. 아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둘이서 잘 살 거야. 아기가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살짝 올라갔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연이 들어왔어요.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장미였죠. 어떠냐? 한도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온화했어요. 좋아요, 아빠. 정말 좋아요. 아린이 대답했습니다. 한도연은 꽃을 창가 선반에 놓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내려다보았죠. 우리 손녀. 할아버지 왔어. 한도연이 손가락으로 아기의 손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기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다음 주에 퇴원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한도연이 물었습니다. 준비해 둔 게 있어요. 아린이 말했습니다. 재단이요. 서아린 재단.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거예요. 아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 심리치료, 쉼터 운영까지 할 거예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요. 한도연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힘들지 않겠니?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예요. 아린이 아기를 조금 더 가까이 안았습니다. 아기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1달이 또 지났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5층, 밝은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 유리문이 있었습니다. 문 위에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서아린 재단. 금색 글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리는 문 앞에 섰습니다. 현판을 올려다 보았어요. 한도연이 옆에 서 있었죠. 준비됐니? 한도연이 물었습니다. 네. 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밝고 깨끗했어요. 리셉션 데스크가 있었고 그 뒤로 사무실이 보였죠. 벽에는 우리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 몇 명이 아린을 맞이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좋은 일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도 있었어요. 한도연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리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내다보았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1년 전 이맘때 그녀는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문 하나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자신의 재단이 있었고 아이가 있었고 목표가 있었죠.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었어요. 아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미소였어요. 문 하나 열어주지 않던 그날 세상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아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새로운 문이 열리기 직전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엔딩. 그날 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아리는 세상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거지년이라 불렀고 남편은 문 하나 열어주지 않았죠. 맨발로 떨며 홀로 앉아 있을 때 그녀에게 남은 건 뱃속의 아기와 떨리는 손으로 누른 전화 한 통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왔고 법이 움직였고 진실이 드러났죠. 그녀를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무너져 내렸고 아리는 폐허 속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단 재단을 세웠고 딸 서유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떨던 그날의 그녀가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죠. 세상에는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의지하던 곳이 문을 닫고 혼자라는 생각에 절망하게 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절망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걸요. 닫힌 문 뒤에서 울고 있을 때 어딘가에는 반드시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아린에게 그 문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이었고 법이라는 정의였고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당신에게도 분명 그런 문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짓밟으려는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늦게라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복도 같은 곳에 홀로 앉아 떨고 계신가요? 전화 한 통 걸 용기조차 없이 무너져 있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세요. 전화를 거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린의 이야기처럼요.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절망이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일에도 분명 따뜻한 빛이 찾아올 거예요. 그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